예, 서울대 생명학부 이준호입니다. 저 김성환 교수님 아까 앉아서 하시길래 저도 예, 앉아서. 이 무대가 높아서 앉는 게 눈높이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서서 보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그 강연을 제안을 받고 그 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대우재단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 강연이 전체적으로는 인문학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미래여서 제가 평소에 쓰지 않던 처음 써본 제목입니다. 저도 사실 써놓고 잘 쓰긴 잘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명, 그 오묘한 조화에 대하여인데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은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조화는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쓴 거이긴 합니다. 그냥 생명에 대하여라고 써도 되는데 생명은 그죠 당연히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하찮은 생명이란 없다. 이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동물병원 모토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이 제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김성환 교수님 저 소개해 주실 때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쁜 꼬마 선충이 조금 하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의도를 담아서 하찮은 생명이라는 없다라는 이게 사실은 제가 더 주장하고 싶은 제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생명의 보편성은 아마 다들 너무 잘 아실 것이라서 근데 그거하고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켜 보는 걸 처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언제나 모든 대화와 강연과 뭐든지 기승전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그래서 그 예쁜 꼬마 선충 그거 해서 뭐에 쓸 거냐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내년이 이제 30주년 연구실 창립 30주년이 이제 내년입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했던 연구들 중에서 최근에 찾아낸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가장 최신이어서 아주 최근에 논문이 나왔고 아직 논문으로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유전 정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 종의 유전 정보는 동일한 알파벳을 쓰는 언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가 DNA 속에 대부분은 담겨져 있는데 물론 가끔은 RNA에 담겨져 있는 뭐 바이러스 같은 종류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다만 그 알파벳은 딱 4가지 종류의 알파벳만 가지고 무한히 길게 나열할 수 있는 순열과 같은 그런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생물 종의 정보가 유전 정보가 똑같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생명의 보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당연히 생물이니까 사람의 유전 정보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30년 동안 예쁜 꼬마 선충 연구만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저의 궁극의 또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의 목표는 결국 인간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쁜 꼬마 선충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걸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그겁니다. 근데 사람을 연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약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은 동물이나 훨씬 단순한 형태의 보편적인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내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빠른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 동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죠, 사람 제가 입어보고 싶은 옷을 대신 입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사람 대신에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모델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예쁜 꼬마 선충이 이런 모델 중에 아주 탁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생명과학의 이 궁극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건데, 모델 동물을 쓰는 때 모델 동물이 될 수 있는 동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굉장히 싸게 빠르게 배양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모델로서.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야 되고 시간이 적게 걸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빠르기만 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유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의 끝은 어쨌든 인간의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쳐다만 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는 종합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분석의 방법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을 때 모델 동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요즘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유전체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유전체는 모든 유전자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NA의 염기 서열 순서의 정보, 그걸 유전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 동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0년도 더 전에는 초파리가 엄청나게 좋은 모델 동물이죠. 근데 초파리만 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더 단순한 그러면서도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모델들을 찾는 노력들을 해왔던 거죠. 그 중에 챔피언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예쁜 꼬마 선충이 있습니다. 그 학명은 시너랍다이티스 엘레강스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가 엘레강스입니다. 저 끝이 제 이메일 주소이고요. 그리고 골뱅이하고 서울대니까 snu.ac.kr입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엘레강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왜 좋은 모델 동물이냐? 그 자연상에서는 다양한 먹이를 먹겠지만 저희가 연구실에서는 대장균을 먹여서 키웁니다.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아무렇게나 키워도 자랄 수 있는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을 먹고 자랄 수 있고 한 세대가 돌아오는데 3일 반 정도 걸립니다. 이게 동물인데 거의 미생물 같은, 사실은 제가 학부 석사까지 미생물학과를 졸업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예쁜 꼬마 선충은 미생물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신데 동물입니다. 근데 3일 반 만에 한 세대가 돌아오고 한 마리가 300마리 정도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 300마리가 3일 반 만에 또 300마리씩 낳죠. 그러니까 한 마리부터 출발해서 대장균을 열심히 주면 일주일 후에 10만 마리 정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아마도 이 대장균을 키우는 그 플라스틱 값이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고 빠르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개체들을 키워낼 수 있어서 유전학의 엄청나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유전학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전학은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유전자의 성질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있어야 유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연변이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일어나죠. 예를 들어 100만 마리 정도 들여다봤는데 한 마리 정도가 돌연변이 체일 수도 있습니다. 1000만 마리를 봐야 될 수도 있고 1억 마리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마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낮은 확률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쥐를 1억 마리 키우겠다는 거 하고 예쁜 꼬마선충을 1억 마리 키우겠다는 건 전혀 다른 스케일이죠. 예쁜 꼬마선충은 그죠? 한 마리에서 출발해서 10만 마리 만드는데도 일주일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근데 생긴 게 너무 다르게 생겨서 저거 해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수준에서 보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90년대쯤에 사람의 유전체를 모조리 다 분석하자라는 게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비견할 만큼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의 염색체가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DNA의 대부분은 정보가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가 들어있는 건 100 중에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는 DNA의 염기들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고 하는 거는 99의 트래쉬를 읽어내고 그 중에 1만 건진다는 뜻이 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그 이후에 10년, 15년 후에 완성되고 나서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그 보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게 이제 뒤에는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 반대를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람은 너무 복잡하니까 모델 가지고 한번 먼저 해보자. 그래서 선택된 게 예쁜 꼬마 선충이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유전체의 양이 사람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아주 작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게놈 프로젝트를 사람 게놈 프로젝트를 위한 파일럿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죠. 완성을 하고 그 선수들이 그대로 휴먼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인간 게놈을 완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유전자의 수준에서 크기는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예쁜 꼬마 선충도 유전자를 한 2만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2만 개쯤 가집니다. 저희의 경쟁자인 초파리는 한 13,000개쯤 가지고 있습니다. 선충이 더 단순한데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챔피언. 사람의 유전자 2만 개, 선충의 유전자 2만 개를 그러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아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 유전자를 지금 한 50개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25개는 그냥 확률적으로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꼬마 선충을 정말 싸고 빠르게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람한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생명 현상의 보편적인 그런 경로에 쓰이는 유전자는
거의 전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암을 막는 유전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 등등은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를 연구하고 싶다. 사람의 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세포 다 합쳐갖고 300개 있습니다. 모든 세포 다 합치면 1000개쯤 됩니다. 근데 동물이고 그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신경세포 300개 가지고 신경계가 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기능은 합니다. 심지어 기억도 합니다. 학습도 합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구별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어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온도를 주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온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수준에서 또는 유전자들의 합이 나타내는 현상들까지도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분석 기법들은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시도를 많이 합니다. 아까 게놈 프로젝트도 선충을 가지고 먼저 했듯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예쁜 꼬마 선충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노벨상이 되기도 하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예를 들면 RNA interferenc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RNA를 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저해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도 꼬마 선충에 처음 발견했고 지금은 쓰지 않는 시스템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노벨상 당연히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을 이미 확립해서 가지고 있고요. 유전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의 파일럿으로 이미 쓰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왼쪽은 여기가 입이고 여기 꼬리입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1mm. 그러니까 안 보이죠, 사실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른쪽도 사실 이게 현미경으로 저희가 찍은 건데요.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하면 얘가 이제 1mm짜리고요.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이 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아들이죠. 얘네들은 한 세포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요 안에 300개에서 500개쯤 있는데 걔가 태어날 때쯤 되면 한 1000개 가까이 가집니다. 그게 어른이 되면 조금 전에 지나가 버렸네. 1mm 정도 됩니다. 예쁘죠? 예. 거짓말입니다. 예쁘다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저 선충이 예뻐 보일 때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름은 예쁩니다, 그죠?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간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움직임이 굉장히 엘레간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양보다. 자,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예쁜 꼬마 선충을 생물학의 무대에 데뷔를 시켰냐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왓슨과 크릭 그 DNA 이중 나선을 발견하신 왓슨과 크릭에서 그 크릭 교수님하고 연구실을 같이 쓰신 친구예요. 같이 연구도 하고 유전자 발현 연구 이런 걸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지금 보시면 1963년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1953년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현대 분자 생물학의 기폭제가 된 논문이거든요. 근데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연구소장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따낸 글입니다. 그 편지를 쓰신 이유는 내가 연구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설득하기 위한 편지였고요. 거기에 분자 생물학의 미래는 발생과 신경계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근데
이때만 해도 주로 분자 생물학의 소재는 뭐였냐면 대장균이거나 더 단순한 바이러스였거든요. 대장균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세균들은 발생을 하지도 않고 신경계도 없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초파리나 생쥐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모델 동물을 다시 찾아내야 되겠다고 하고 이분이 예쁜 꼬마 선충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이 들어보니 멋진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연구비를 대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4년에 첫 논문을 내세요. 10년 후에. 그 논문의 제목은 예쁜 꼬마 선충의 유전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거의 책 제목인데 그 논문을 1974년에 내시고 그 논문으로 2002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뚝심 있게 한 길을 가신 거죠. 근데 발생과 신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1%도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던지면서 예쁜 꼬마 선충을 무대에 데뷔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학생이 생물학을 어떻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앞에 계신 김성환 교수님 같은 이제 물리학자 예를 들면서 자기가 잘 아는 물리학자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분해를 해보고 조립을 하니까 이게 조립도 다 되고 소리도 잘 나고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물리학을 하기로 했다고. 자기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 개구리를 분해를 했는데 도저히 조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생물학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해보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도전 정신으로 발생과 신경계에 도전을 하면서 예쁜 꼬마 선충을 무대로 데뷔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노벨상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노벨상을 이분들이 받으셨습니다. 200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는데 지금 왼쪽 사진이 이제 아까 그 시드니 브레너가 젊으셨다가 이제 연세가 드신 거죠. 나머지 두 분은 이 시드니 브레너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한 일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노벨상의 경우는 업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이분들의 업적은 뭐에 대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너무 보편적인 용어를 썼어요. 기관의 발생. 지금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오간 디벨롭먼트를 썼는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가 이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 분야에서는 보고서 시드니 브레너 박사님한테 노벨상을 주고 싶었고 예쁜 꼬마 선충한테 노벨상을 주고 싶었구나. 노벨상 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는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엘레강스가 노벨상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저것만으로 노벨상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기관의 발생이라는 걸 포함하면서 시드니 브레너 교수님을 포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머지 두 분이 세포 사멸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신 일을 지금은 이거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정말 설득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뭐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커튼처럼 보이시나요? 족보입니다. 족보. 어떤 족보냐면은 모든 동물들은 세포가 하나로부터 출발을 하죠. 정자 난자가 합쳐서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게 수정란입니다. 근데 세포 하나 가지고 동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세포를 계속 나누죠. 세포 분열을 해서 개수를 늘립니다. 그러면은 꼬마 선충도 세포 하나로 출발하는데 한 번 나눠주면 2개가 되죠. 그러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오겠죠. 그 각각이 또 한 번씩 분열을 하면 위쪽 아래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앞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을 계속해서 한 1000개 정도 되면 멈추고 얘네들이 모여서 한 마리의 아름다운
선충이 됩니다. 조화로운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샅샅이 밝혀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존 썰스턴이라는 분이 이 일을 하셨는데 3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현미경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알 하나를 올려놓고 현미경을 보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제 그 조그만 알을 올려놓고, 근데 정말 훌륭한 모델인 거는 얘네들이 투명해요. 그래서 속이 다 들여다봅니다. 세포들이 보여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 장면이 다 보여요. 그걸 보고 있다가 분열을 하죠. 그러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얘네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분열을 했어. 그 다음에 했어. 근데 그러다가 얘네들이 저희가 실험 조건이다 보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 죽으면 버려야죠. 그럼 또 다른 알을 갖다 놓고 또 보는 거예요. 그걸 3년을 했는데 결국은 밝혀낸 게 이 그림 한 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족보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체를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수많은 개체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향에 똑같은 시간에 분열을 하고 운명도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가 그려집니다. 세포의 계보가 그려집니다. 근데 그 일을 해서,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의 모든 세포의 족보를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은 돌연변이를 찾는데 특별한 족보만 잘못된 돌연변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계보의 발생에 필요한 유전자가 망가진 걸 테니까 발생학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를 밝히는 일을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자, 이 족보를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좌우로도 하고 앞뒤로도 하고 등배로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제 세포 분열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가죠. 그 Y축의 저게 이제 시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파란색 박스와 화살표 끝을 보시면 X표가 쳐져 있죠. 저 X표가 뭐냐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개체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X를 말씀드리자면, 자, 앞쪽으로 분열했다, 뒤쪽으로 분열했다가 다시 앞쪽으로 분열한 그 딸 세포는 태어났는데 항상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세포인 겁니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많죠. 모조리 보존되어 있어요. 개체마다 관계없이. 그러면 자, 이 결론에서 하나를 이분들이 도출해내는 건 뭐냐면, 세포가 환경이 나빠서 그냥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세포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 사멸. 자, 프로그램은 어디에 되어 있다고 봐야 되냐면 당연히 유전자에 있겠죠. 그러면 저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있을 거고, 저 세포 사멸을 막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조절이 되겠죠. 그 유전자들을 알면,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서 세포 사멸이 안 일어나게 해주면, 예를 들면 치매라는 게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죽어서 문제가 되죠. 파킨슨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포들을 안 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웬만하면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암세포만 자살하게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것. 그 다음에 그 유전자들을 실제로 찾습니다. 찾아서 봤더니 사람한테 다 있어요.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노벨상 깝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 이제 노벨상이 2개가 더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동물로서의 예쁜 꼬마 선충을 제가 이제 오늘 열심히 광고를 하고, 앞으로도 예쁜 꼬마 선충이 연구에 많이 쓰이게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제 연구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왜 좋은 모델이냐? 선충에서 연구한 게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예를 제 박사 학위를 한 때가 30년 전인데 그때 했던 연구입니다. 그게 이런 학술지의 표지로 나왔었던 거고요. 예쁜 꼬마 선충이 그 학술지 표지 나오는 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 예쁘지 않아서. 근데 이분들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요 바닥에 보시면 이거 꼬물꼬물한 자리들이 있죠.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이 대장균은 이 편편하게 있는데 거기를 지나간 자국입니다. 사인 곡선처럼 이쁘게 잘 지나갔죠. 그런데 제가 연구하던 이 돌연변이는 여기에다가 제가 5마리를 올려놓으면 30분, 1시간 기다려도 아무리 멀리 가도 여기밖에 못 가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저런 이상한 형질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유전자를 찾았고 그 비슷한 유전자를 보니까 생쥐에도 있고 사람한테도 있어요. 한 70% 정도 똑같습니다. 그 정도면 단백질 수준에서는 아마 똑같은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한테 생쥐의 유전자를 넣어줬어요. 예쁜 꼬마 선충 유전자는 망가져서 없습니다. 그 유전자는. 대신 생쥐 유전자를 넣어줬더니 얘네들은 엄청 잘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죠. 자, 여기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유전자가 염기 서열, 그러니까 DNA 서열만 비슷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선충이건 생쥐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증명이 되면 이 유전자는 사람한테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지금 쓰시는 화장품 중에 고기능성 화장품 중에 되게 비싼 화장품 중에 EGF라고 하는 그 성장 인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게 세포들을 젊게 만든다? 근데 사실 그게 좀 과도해지면 그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유전자의 경로에서 반대로 그러니까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사람한테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아마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선충 연구만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굉장히 재밌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텔로미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텔로미어는 제가 아까 예쁜 꼬마 선충을 이제 사람의 게놈 프로젝트의 파일럿으로 예쁜 꼬마 선충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전체, 게놈이라고 하는 게 유전체이고 유전체는 유전자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전자라는 건 뭐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DNA의 염기 서열이 순열의 형태로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정보의 합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경우는 염색체 속에 들어있죠. 염색체가 곧 DNA 또 곧 유전 정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게 염색체가 22개 플러스 성염색체 이렇게 있죠. 23쌍으로 있습니다. 염색체 23개 속에 유전자들이 2만 개가 일렬로 조금씩 나눠져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염색체가 6개 있습니다. 훨씬 단순하죠. 근데 사람의 염색체나 예쁜 꼬마 선충의 염색체나 모든 동물의 염색체의 공통점은 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장균은 아닙니다. 대장균은 세균인데 대장균의 염색체는 원형입니다. 끝이 없어요. 원형으로 닫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염색체나 선충의 염색체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 염색체라고 그러고 그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의 말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세포가 하나에서 2개로 되고 4개로 되고 이렇게 늘어나려면 유전 정보도 2배로 늘었다가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유전 정보가 2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염색체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씩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끝부분이 다루게 되게 힘든 거예요. 끝부분이 자꾸 닳아서 없어져요. 복제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점점 짧아져요. 그걸 짧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려고 텔로미어라고 하는 구조가 염색체 끝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텔로미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엄청나게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고요. 빨리 닳아버려서. 이게 저희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운동화 신발 끈에 끝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날아가면 그죠? 신발 끈이 다 풀어져서 흐물흐물해지죠.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죠. 그 플라스틱 조각을 우리는 텔로미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를 잘 하면 노화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암세포는 사실 그 부분이 안 짧아져요, 잘. 오히려 계속 길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세포에서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주면 사실은 암세포가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저희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텔로미어를 하는데 예쁜 꼬마 선충하고 사람이 되게 비슷해서 선충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20년, 2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다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진화의 문제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양성,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생명 현상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독특한 면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전엔 그걸 연구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기술이 너무 발달을 잘 해서 그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꼬마 선충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씩 하다가 이번에는 좀 더 통 크게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10년 전쯤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게 전에는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 유전체를 통째로 분석하는데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면 싸구리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선충을 다 잡아서 모조리 유전체를 분석해서 다 비교를 해보자.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충 100만 종쯤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서 저희는 살짝 좀 꿈을 줄여서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지만 연구비도 없지만 코리안 네마토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원대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마토드가 선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선충을 열심히 찾아서 그 선충들의 다양성이 유전자 속에서 어떻게 심어져 있는가 이걸 분석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보셨던 그 선충이 너무 단순하게 생겼는데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이쁘게 다른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찾은 게들은 아니고 어떤 논문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냥 현미경 뭐 한 50배 정도에서 보면 1mm짜리 그냥 선충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도는 한 200배 정도 배율이 200배에서 400배쯤 될 수도 있습니다. 올려서 보면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잎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실 종마다 되게 다른데 예를 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종류는 이빨 같은 게 있어요. 얘는 다른 선충을 잡아먹는 선충이에요. 뜯어먹어요. A하고 B, 여기서 이 B를 보시면 여기 촉 같은 게 하나 있죠. 얘는 식물에 이 침을 꽂고 수액을 빨아먹는 선충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세균 정도 먹을 것 같고요. D쯤 되면 입이 커요. 그러니까 효모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입 모양이 달라졌는데 저 입 모양이 매번 다른 게 아니라 저 종은 저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램 되어 있는 발생이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 유전자에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유전체를 통째로 다 분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리안 선충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과 농장도 가고 산도 가고 그래서 썩은 나무 가지 여기 보시면 썩은 과일들, 썩은 나무 가지 밑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흙 속에서 사는데 보통은 세균을 먹고 사는 선충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자주 간 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금은 이제 졸업을 해서 충남대 교수가 된 그 김준 박사가 제주도를 매달 갔습니다. 매달 가는 이유는 뭐냐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선충들의 종들도 달라질 수도 있고 유전자 발현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에서 직접 보고 싶다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을 뒤졌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게놈 프로젝트를 모조리 다 하고 조금 전에는 저희가 그 입 모양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행동의 변화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그러면 신경계가 좀 달라져 있을 거고 신경계만 다른 게 아니라 신경계를 구성하는 유전자들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 500품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얘네들은 사실은 저희가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려서 보관해놨다가 필요할 때 녹여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유전체 분석도 많이 했고요. 하다 보니까 신종도 나옵니다. 신종이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을 아직 안 정한 거죠. 그래서 뭐 제 이름을 붙여도 되고. 그 아까 그 원조 할아버지인 시드니 브레너는 제자들이 신종을 유럽에서 하나 발견한 다음에 끝에다가 브레너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속까지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시나랍다이티스가 이제 속이고요. 종명이 엘레강스인데 그 엘레강스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제주도리스라든지 뭐 이렇게 또는 그걸 발견한 우리 학생 이름을 붙이던데 할 수 있습니다. 신종 발견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근데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기에 좋은 게 유전체가 요새 워낙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어서 하다 보니 그 염색체 말단 부분을 저희가 염색체 말단의 염기 서열의 분석이 잘 되면 모든 염기 서열 분석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끝부분이. 변형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염색체 말단은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요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르고요. 그 부분에 서열을 쭉 당겨서 보면 사람의 경우는 염기 서열 중에서 T, T, A, G, G, G라고 한 6개가 한 1000번 정도 반복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그게 이제 텔로미어입니다. 근데 선충은 T, T, A, G, G, C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 선충을 연구해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초파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초파리로는 텔로미어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꼬마 선충 연구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종들을 찾았죠. 그래서 염기 서열들을 다 쳐다보니까 텔로미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낸 선충이.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선충은 모조리 TTA, GGC로 구성되어 있다. 텔로미어가.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교과서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끝부분에 TTA, GGC는 하나도 없고 TTA, GAC도 있고 TTA, GGG 이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GGG도 있고 선충인데 6개가 아니라 5개만 반복되어 있는 선충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찾아서 저희가 발견한 선충들은 저희가 염기서를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발견해서 분석해 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종 정도가 더 있어요. 저희가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거기에 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죠. 텔로미어에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저희는 계속 텔로미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충류들을 진화의 과지로 보면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가지에서 서로 다른 텔로미어 서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서열들인데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기가 힘드냐면은 이 DNA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DNA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이 서열이 바뀌면 이 단백질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바뀌어야죠.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염색체 말단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굳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일단 염기서열 되게 이상하네. 그래서 찾아서 이제 논문을 하나 냈죠. 그러고 나서 쳐다보니까 저희는 항상 연구를 할 때 사람을 목표로 하다 보니 TTGGG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텔로미어는 TTGGG야. 그리고 거기에 붙는 효소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들을 더 찾아보니까 자연상에서는 예쁜 것만 선충뿐만 아니라 자연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텔로미어 서열들이 있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이건 그림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텔로미어 서열이 아예 없는 종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파리는 텔로미어 연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텔로미어가 없어요. 초파리는. 그런 반복 서열이 없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DNA 조각을 가지고 와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없기도 해요. 근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염색체 말단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진화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풀어내는 진화적으로 텔로미어는 저희 동네 그 지난 겨울에 찍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흰 고양이 한 마리,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흑묘, 백묘, 그죠? 이런 거 있죠. 흑묘, 백묘. 뭐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털 색깔이 뭐가 중요해? 이런 거잖아요. 텔로미어가 TTGG가 아니면 어때? TTG에 있으면 어떻고 텔로미어가 아예 없으면 어때? 그냥 염색체 말단을 보호할 수만 있으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저희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텔로미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도 진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기회주의적으로 일어난다. 이미 쓸 수 있는 리소스 가지고 쓰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그게 최적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죽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게 나으니까. 네, 그런. 근데 텔로미어의 이제 그 서열만 다양한 게 아니라 유지 기전도 그러면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텔로미어 유지 기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암세포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져요.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세포는 놔놓고 암세포에서만 텔로미어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세포 분열을 하다가 세포들이 죽어버려요. 그게 사실은 세포의 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 기전을 잘 이해를 하면 항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이고 그건 2009년에 이미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 받은 주제는 이미 한물 간 연구죠. 새로운 연구는 노벨상 받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암세포가 만들어질 때 텔로미 길이가 이제 점점점 짧아지다가 갑자기 길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노벨상을 받은 그 효소로
살아나요. 암세포들이. 그런데 수많은 암들 중에 약 15% 정도의 사람의 경우입니다. 암에서는 텔로미어가 그 효소가 아닌데 없는데 살아나요. 그래서 대안적인 텔로미어의 유지 기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줄여서는 ALT라고 쓰고요. 이 기전까지 알지 않으면 텔로미어를 조절하는 100%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전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해서 논문 한 편을 냈더니 기자님이 찾아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고 드디어 기사가 한 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사망 1위인 암.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하며 정상세포를 공격합니다. 암세포 증식의 비밀은 텔로미어에 있습니다. 염색체 끝에 존재하는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을 거듭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일정 길이 이하로 줄어들면 세포는 죽게 되는데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특정 효소가 텔로미어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인데 특이하게도 암세포의 15% 정도는 이 효소가 없어도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울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텔로메레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염기 서열을 텔로미어처럼 텔로미어 자리에 대신 복제해서 쓰고 있다라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예쁜 꼬마 선충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원리가 인간의 암세포에서도 확인된다면 암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노화되기 전 텔로미어도 좀 길고 요새 좀 더 짧아졌습니다. 그 예쁜 꼬마 선충에서 새로운 텔로미어 유지 기전을 저희가 찾아낸 내용이고요. 쏙쏙 이해가 되셨죠? 과학 기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희 8년 연구한 걸 1분 30초 만에 이렇게 해치우다니. 그래서 제가 항상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텔로미어 유지 기전을 찾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효모에서는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런데 효모라는 거는 세포 하나짜리거든요. 동물하고는 전혀 훨씬 다른 그런 종류였는데 저희가 그 현상이 효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서도 있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처음 발견해서 보고를 한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근데 꼬마 선충에서만 있으면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더 들여다보니까 생쥐도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생쥐 배아줄기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발견한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2000년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의미를 몰랐어요. 그 논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쁜 꼬마 선충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일본 학자한테 연락을 해서 생쥐 배아줄기 세포에서 이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자기네는 그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20년 전에 그 논문을 끝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런데 냉동고에 줄기세포는 다 보관해놓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똑같은 현상임을 발견을 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일본 학자도 저자로 포함됐죠. 그래서 포유류 최초의 이제 효모에서만 있던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정말로 이게 사람한테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저희가 서울대병원과 같이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가 서울대병원에
함께 췌장암 환자들의 유전체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제가 보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완전히 기초를 하는 연구실이긴 하지만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금방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센병, 한센인들 사진인데요. 한센병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DDS라는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서울대병원 박상철 교수님이 소록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DDS 항생제를 평생 복용하신 분들이 수명이 더 길다는 걸 느낌상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길어요. 그러면은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이 항생제를 드신 분과 안 드신 분들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항생제가 뭔가 좋은 역할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꼬마선충으로 이 항생제를 먹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의 차이가 이 항생제를 투여한 선충과 그렇지 않은 선충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정도면 사람으로 치면 120세 이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해서 실제 표적이 어떤 단백질인지도 발견하고 그래서 좋은 논문을 내게 됐습니다. 저희의 앞으로 생각은 이게 이제 사실 항생제라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죠. 항생제 내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웬만하면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 항생제 이 물질의 구조를 보고 항생제는 아니면서 수명만 연장하는 새로운 물질들을 좀 더 유도체들을 찾아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공동 연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한 알에 제조 원가 7원짜리거든요. 전 국민이 드셔도 근데 항생제여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꼬마선충에서는 원인 결과 관계가 명확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그냥 밀접한 연관관계 정도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김성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자로서 과학은 새로운 질문과 도전의 길이다.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더 큰 질문으로 끝난다. 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끈기로 완성하는 것이다.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강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